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5번째 시즌의 두 번째 강의.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의 폐해 및 원인, 치료에 대한 겁니다. 지난번 강의는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였다면 이번 강의는 알코올 중독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마음 공부나 마음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정신과 질환에 대한 강의로 방향을 틀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할 말 많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의 정체성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개뻥이죠? 이제 뭐 마음에 대해서 할 말도 없고 그냥 정신과 정보나 재밌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의 원인이나 치료를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의 역사부터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제 강의가 그래서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이 잘난 체는 정말 고쳐지지 않는 병 같습니다. 술은 그 연금술에서 불과 물이라는 양극단이 결합된 생명의 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참 그럴듯하죠.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의 결합, 그럴듯합니다. 이 상반되는 결합과 일치를 상징하는데 창조와 파괴 두 가지 상태를 모두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술은 또한 일상적인 인식의 해방을 상징합니다. 술 마시면 우리 풀어지잖아요. 못했던 말도 하고 싶었던 말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술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축제 때 취해야 하는 것이 규칙이었고 취하지 않고서는 신들의 세계와 접촉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신과 접촉할 수 있다고 믿었죠. 어떤 신일까요? 자, 이런 영적인 체험, 즉 술로 인한 아주 기분이 들뜨는 것을 즐기기 위해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은 아편, 대마초와 함께 인류가 사용한 최초의 약물입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런 술로 인한 폐해의 역사도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 중독은 고대로부터 잘 알려진 정신질환이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도 그게 나옵니다. 노아는 홍수가 지난 후에 포도나무를 심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농업기술의 창시자라기보다는 인류의 첫 번째 알코올 중독자로 기록되는 아주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창세기 9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성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지만 성서 외전의 문헌에서는 노아는 술 주정뱅이로 명확히 기록합니다. 이유는 포도주를 만들 때 사탄과 함께 일했기 때문이라고 성서 외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 포도나무 뿌리에 도살한 어린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의 피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조금 맛보게 되면 어린 양처럼 결백하게 되고, 적당히 마신 후에는 사자처럼 강해짐을 느끼게 되고, 지나치게 마신 후에는 돼지와 비슷해지고, 만취하게 되면 원숭이처럼 되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짓거리고 날뛰고 또 외설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하죠. 알코올은 역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이었고, 알렉산더도 포금을 하고 33세에 요절하게 됩니다. 또한 고대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의 대부분에서 포도를 경작하게 되었는데, 결국 포도주의 양산으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은 상류층과 황제들에게 폭정과 억압이라는 사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초기 로마 황제들 네로, 칼리귤라, 클라우디우스 이런 아주 폭군들의 폭압과 실정은 알코올 중독이 원인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알코올 중독의 문제는 기독교의 전파로 인해서 감소되었지만 중세에는 수도원에서 포도주의 제조가 중요한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 사이에 음주 문제는 심각하게 퍼지게 되었고, 실제로 요즘도 카톨릭에서는 술을 마시잖아요. 신부님들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중세까지 알코올 중독은 상류층의 문제였으나 이후 하류층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발효주에서 증류주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이죠. 발효주는 우리가 잘 아는 맥주나 와인 같은 거, 증류주는 가장 흔한 게 소주죠. 위스키 같은 거. 실제로 당분이 이스트에 의해서 발효돼서 알코올이 만들어지면 일정 농도에 이르면 알코올은 이스트의 발효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20% 이상의 알코올 음료는 만들 수가 없죠. 그러나 증류주는 발효주를 다시 증류한 것으로 높은 농도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증류주는 40% 전후까지 만들어지기도 하고, 보드카는 더 높은 것들도 있죠. 그리스 신화에서 식물, 포도주, 도취, 갈등, 광란의 신은 디오니소스입니다. 술의 신 하면은 디오니소스였죠. 로마에서는 바카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카스를 필요할 때 마시죠. 그리스인에게 있어서 술, 즉 포도주는 색깔이 붉다는 점에서 보다는 식물의 정수라는 점에서 피와 동일시되어 생명 또는 불멸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디오니소스는 말이에요, 인간 안에 존재하는 광기와 비합리성을 대변하는 신입니다. 이것은 알코올의 특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자, 알코올 중독의 특징은 영화를 우리가 하나 소개하면서 자세히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뽑은 영화는 라스베가스를 떠나며입니다. 한 남자가 슈퍼마켓에서 기분에 들떠서 갖가지 술병을 카트에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그는 은행에서 손을 덜덜 떨면서 수표에 자기 사인도 못할 정도로 황폐하고 침울한 모습을 보입니다. 알코올 금단 증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벤 샌더슨, 즉 니콜라스 케이지가 역할을 했죠. 그의 손이 술병에 들려있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운전을 하면서도 연신 술을 마셔댑니다. 왜 그가 이렇게 술을 마셔대는지 이유는 정확히 영화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단지 관객에게 던지는 암시나 지나가는 대사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술 때문에 마누라가 떠났는지, 마누라가 이제 없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술 때문에 마누라가 떠난 것 같습니다. 그 대사처럼 어떤 것이 먼저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회사에 출근하고 곧바로 배는 직장 상사에게 불려가서 해고를 당하게 되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다음날 업무까지 지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의 진단 기준에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진단 기준에 해당이 되죠. 직장 상사는 벤에게 묻습니다. 이제 회사는 잘렸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죠. 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스베가스로 갈 거예요. 그는 라스베가스로 떠나기 전 자신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립니다. 여권과 나란히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찍었던 가족 사진도 불 속으로 던져버리죠. 그는 사실 자살을 결심한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미련은 없다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을 불태우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도착한 벤은 우연히 창녀인 세라, 즉 엘리자베스 휴가 연기를 했죠. 만나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자고 합니다. 둘은 벤의 숙소에 가게 되고 둘은 외로운 처지에서 함께 같이 지내게 됩니다. 벤도 세라도 서로가 외로운 처지였기 때문에 둘은 서로를 원했던 것이죠. 자, 세라와 같이 살면서 이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절대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세라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하죠. 그리고 세라는 영화의 장면에서 벤에게 선물을 합니다. 벤은 선물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죠. 감격의 눈물입니다. 붉은색 셔츠와 작은 금속재의 술병입니다. 벤은 그녀에게 당신은 누구지?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야 라고 말을 합니다. 오갈 데 없고 외롭고 죽음을 결심한 그에게 얼마나 세라가 고마웠겠습니까? 그러나 벤은 어느 날 세라의 집에 다른 여자를 끌어들이게 되고 세라의 집을 떠나게 되고 벤과 세라는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세라는 벤을 찾아 돌아다니지만 벤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기다리던 벤에게서 연락이 오고 세라는 허름한 모텔 침대에 누워있는 벤을 만나게 됩니다. 벤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몸은 쇠약한 상태이고 둘은 같이 밤을 지새지만 벤은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합니다. 술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벤은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의 광신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벤은 디오니소스처럼 알코올을 통해서 황홀과 도치, 광기를 드러내죠. 디오니소스는 헤라 여신 때문에 도피와 방황을 거듭했습니다. 헤라의 저주를 받았죠. 그 이유는 뭐냐? 디오니소스의 탄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디오니소스가 몰래 세멜레라는 여인과 바람을 피워서 태어난 게 디오니소스였거든요. 제우스는 바람둥이로 유명하죠. 그런데 태어나서도 제우스의 본부인인 헤라는 디오니소스를 쫓아다니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도피를 하고 방랑생활을 거듭해야 됐죠. 디오니소스가 이랬듯이 벤은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라스베가스의 밤거리를 헤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벤은 현대의 디오니소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벤이 도착한 것이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를 향한 이유는 사회가 부여한 의무와 책임이 전혀 없는 곳이 라스베가스이기 때문입니다. 라스베가스는 도박으로 유명하죠. 모든 것 다 털어버리고 점잖은 사람들이 일탈하는 곳이 바로 라스베가스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간섭하지 않죠. 아까 벤에게 세라가 선물한 것이 술병과 붉은색 와이셔츠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병을 선물한 이유는 벤의 깊은 우울 상태를 벤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벤에게 술병을 선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나의 우울함을 알아주는 세라에 대해서 벤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고, 붉은색 셔츠는, 붉은색은 뭐예요? 생명의 재생, 건강, 열정을 나타내는 색이 바로 붉은색입니다. 그 붉은색 셔츠를 통해서 사실은 세라는 벤의 재생, 그리고 우울함에서 벗어나서 활력을 찾기를 바랬던 거죠. 즉 세라는 양가 감정을 가졌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서서히 자살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그가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하길 바랬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애드립을 하느라고 대사를 놓쳤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순발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금방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벤은 세라를 천사라고 부르죠. 아니, 창녀가 천사라니 이건 또 무슨 소린가. 그런데 가장 비천한 것은 가장 신성한 것과 통한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보급 초기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성 아프라, 성 펠라기아, 성 타이스, 이집트의 또 다른 마리아 등이 창녀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의 자리에 오릅니다. 심지어 신성 매춘이라고 해서 한때 매춘의 신을 섬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나중에 말이에요. 자신의 어머니인 세멜레를 저승에 가서야 만납니다. 진짜 모자가 재회를 했던 거죠. 디오니소스는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승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는 그 한을 풀게 됩니다. 디오니소스가 저승에 가서 어머니를 만났듯이 벤은 사회의 맨 밑바닥에 위치한 세라를 통해서 어머니를 볼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세멜레가 자신의 아이를 가진 채 눈을 감아야 했던 상처받은 어머니인 것처럼 세라는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남자에게 착취를 당하는 상처받은 어머니인 것입니다. 세라가 벤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모성상의 대치물이라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사회에서 쓸모없다고 내팽개친 그를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사회적인 가치 기준과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라스베가스를 떠나면서 그 장면을 본 분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라와 벤이 만나서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을 보면은요, 거기에 수녀님이 나타납니다. 수녀님이 뭔가 전단지를 나눠주는 장면들이 나타나요. 즉, 가장 신성한 부분과 가장 속된 부분, 그 두 부분을 일부러 감독이 교차하는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과 가장 성스러운 것과 가장 속된 것은 어쩌면 같다는
그런 상징성을 영화 속에다가 집어넣고 있죠. 영화 감독들은 말이에요. 이런 상징들을 심어주는 그런 재미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그걸 알아채면 아 이거구나 하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죠. 벤은 세라와 함께 생활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은 좀처럼 열지 않죠. 세라의 생활에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술병만을 쥐고 살 뿐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결심한 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죽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세상에 인연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인연이 만들어지려고 해요. 벤이 세라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 남은 끈이 없어야지 그런 죽음을 선택할 수 있고 자살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술에 취한 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여자를 세라의 집에 끌어들여서 집에서 내쫓기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무의식적인 또 다른 자살의 한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라스베가스를 떠나면서 한 남자가 알코올로 인해서 어떻게 황폐화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알코올 중독의 진단 기준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했지만 전문적인 얘기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만 하다가 끝나면 도대체 쟤는 뭐냐? 이건 뭐 일반인이랑 뭐가 다르냐? 맨날 20몇 년 동안 정신과 의사를 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알코올 중독의 진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다음의 양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최소 2개 이상이 1년 사이에 나타나는 경우를 알코올 중독이라고 합니다. 알코올을 종종 의도했던 것보다 많은 양 혹은 오랜 기간 사용함. 두 번째로는 알코올을 구하거나 사용하거나 그 효과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세 번째는 알코올에 대한 갈망감 혹은 강한 바람이나 욕구가 있다. 네 번째는 반복적인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서 직장이나 학교 혹은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이나 책임을 할 수가 없다. 다섯 번째로는 알코올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회적 혹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여섯 번째는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서 사회적, 직업적 혹은 여가 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이게 된다. 일곱 번째로는 신체적으로 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알코올을 사용한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겠죠.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유발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알코올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당뇨병이 있다든지 간경화가 있다든지 간암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알코올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죠. 이것 중에서 최소 두 가지 이상이 1년 이내에 나타나는 경우, 1년 사이에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알코올은 사실 여러 가지 알코올 중독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게 품행 문제, 즉 누구랑 싸운다든지 다툰다든지 그 다음에 위아래가 없어지기도 하죠. 알코올 중독자들이 집에서 칼을 꽂고 집안에 난리를 치고 누구를 때리고 어머니를에게 욕을 한다든지 자식들을 학대한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고 우울증도 알코올 중독 환자의 20%가 나타납니다. 불안증 또 불면증도 발생시킬 수 있죠. 알코올 중독은 대개 10대 때 중반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알코올 중독의 사실 40에서 한 60%는 유전적인 영향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친족에게 알코올 중독이 있을 경우 내가 알코올 중독에 걸릴 확률은 4배, 3배에서 4배나 더 높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알코올 중독 친척들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자신도 알코올 중독에 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삼촌이 알코올 중독이면 내가 알코올 중독일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외삼촌도 알코올 중독,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 어머니도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작은아버지도 알코올 중독, 이렇게 점점 친척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알코올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란성 쌍둥이랑 이란성 쌍둥이 비교 실험하잖아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같은데 확실히 일란성 쌍둥이가 한쪽이 알코올 중독일 때 다른 쪽이 알코올 중독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환경적인 요인도 물론 알코올 중독이 있는데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유전적인 요인들이 훨씬 더 많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걸로는 알코올 중독의 부모에서 태어난 아이를 알코올 중독이 아닌 가정으로 입양된 경우들이 있잖아요. 입양된 사람들을 이제 추적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입양 부모들이 알코올 중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양된 아이들이 알코올 중독이 될 확률이 3, 4배 더 높다는 거죠. 환경적인 요인은 이제 술을 자꾸 접하게 되는 직업들, 예를 들어서 횟집 사장님들, 또 술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술을 자꾸 접하게 되니까 알코올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또 자신의 스트레스를 술로 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 유전자는 이미 밝혀졌어요. 유전자 번호 몇 번인가에 알코올 중독 유전자가 있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유전자 치료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인, 특히 유전적인 알코올 중독인 분들한테 이런 얘기들 해봤자 소용없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는 왜 술을 조절하지 못하니? 딱 맥주 1병 아니면 2병, 소주 1병만 마시면 끝낼 수 있지 않니? 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이 다른가 하면 알코올 분해 효소를 많이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분들이 의지력이나 정신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술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쭉쭉 빨아당기는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절을 못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옆집에 앞집에 어느 아저씨는 술 1~2병 마시고 그만두는데 왜 너는 그걸 못하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앞집 아저씨는 술 분해 효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저 자신도 저는 술 분해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술에 대한 자제력이 높아서 술을 많이 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 분해 효소가 없기 때문에 저는 고통스러워서 술을 못 마시죠. 그러니까 뭐 맥주 1~2병, 소주 1병 그 이상 못 마시는 이유는 그 이후부터는 두통이 오고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요. 그리고 어지럽고 구토감이 들고 그래서 못 마시는 것이지 제가 더 자제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괴로워서 못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유전적인 알코올 중독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술 자체를 한 방울도 마셔서는 안 돼요. 술을 마시는 순간 그냥 술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유전적인 알코올 중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는 사람 페니실린 맞으면 사망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술이랑은 인연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야지, 나는 술을 조절해 보겠다 하면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체질 자체가 술분해 효소를 굉장히 많이 타고났기 때문에 한 방울도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좀 희망적인 거는 내가 의지력이나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효소의 문제, 체질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성의 알코올 중독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심각해졌거든요. 남성보다 여성은 술에 좀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체의 체지방 비율이 높고 또 수분의 비율이
낮아요. 여자분들은. 그래서 같은 술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같은 술을 소주 한 병을 나는 매일 마신다 하면 남자분보다는 더 많이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고요. 여성 호르몬 때문에 술에 대한 의존성이 남성보다 더 빨리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치료는 항갈망제라고 그러죠. 그 날트렉선 제제 그리고 아캄프로세이트 제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날트렉선 제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코올 스톱이라는 약을 썼어요. 알코올 스톱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 주부들이 남편 몰래 국에 타서 먹이던 약입니다. 근데 알코올 스톱은 지금 우리나라에선 판매가 금지됐어요. 알코올 스톱은 그 약을 먹었을 경우에는 술에 대한 욕구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는 그대로 있는데 술을 마시는 순간 술분해 효소가 차단됨으로써 몸속에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몸을 아주 괴롭히는 물질이 쌓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순간 알데하이드 농도가 높아지면서 그게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고 얼굴도 빨개지고 숨도 가빠지면서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술을 마셨을 때 혼내주는 약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남편 몰래 국에 타서 마시던 약을 드셨던 분들은 이상하다. 내가 왜 요새 술이 안 받지? 이상하게 마누라가 미역국을 끓여주는 날은 술이 안 받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무서운 게 사망률도 5%나 됩니다. 그래서 술은 그 약은 지금 우리나라에선 판매 금지됐지만 미국은 나와요. 다이설피람이라 그래서. 근데 지금 나오는 그 날트렉선 제제랑 아캄프로세이트 제제는 이 약을 먹고 술을 마시면 문제는 안 생겨요. 알코올 스톱처럼.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뇌에서 술을 땡기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부위가 있어요. 거기에 작용을 해서 술에 대한 욕구를 미리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주는 약물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약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다 할 약물이 없었어요. 이 약물은 그래서 참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술을 뭐 평생을 드셨던 분들 중에서도 끊는 분들은 끊어요. 다 끊지는 않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한 20에서 30%, 많게는 40%는 술을 끊기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주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약을 거부하고 대부분의 분들은 알코올 중독인 분들은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들 병원에 이제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와서 난 술 조절할 수 있다. 나 술 안 마실 때도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술 조절하는 알코올 중독. 진단 기준에 보면은 술을 잠시 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뭐 열흘이고 한 달이고 술을 안 마실 때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알코올 중독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약을 거부하고 되게 품행 장애인 문제가 생길 경우 그때 대부분 가족들에 의해서 강제 입원이 되죠. 술 마시고 이제 주사가 심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맨날 집에서 칼 들고 돌아다니고 가족들 다 죽이겠다 그러고 술만 마시면요. 술 안 마시면 천사 같은 분이. 그리고 이제 뭐 직장 생활은 전혀 못하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 잘하고 술 안 마시고 그 다음에 돈 잘 벌어오고 그런 사람을 강제로 누가 입원을 시킵니까? 그건 미친 경우 아니라면 돈 들여 시간 들여 가족들이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지금 예전에는 말이에요. 조현병이라고 해서 정신분열증 또는 뭐 우울증 정도가 입원 환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약이 좋아서 조현병 같은 경우도 입원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정신과 병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사실 술과 담배는 말이에요. 현대에 들어와서 만약에 누군가 개발했다. 그랬다면 판매 금지됐을 거예요. 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음주 사고, 폭행 사고, 술 마시고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간경화, 간암, 뭐 술로 인해서 또 알코올성 치매, 이런 것들을 현대에 와서 누군가 개발했다면 그게 판매가 되겠어요?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고대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허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금주 모임이라고 해서 AA라고 하죠. 금주 모임을 또 참석할 수 있는 것도 한 치료 방법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술을 마시게 됐고, 또 이번 한 주 술을 안 마셨다 이러면 박수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또 격려해주고 서로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이런 금주 모임을 또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인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많이 활성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코올 중독의 문제와 또 알코올 중독의 원인, 그리고 알코올 중독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고 또 이 강의가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주를 자제하시고 운동을 늘리시고, 그리고 마음을 항상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